인사 두고는. 오늘은 뭐 천천히 책 읽으면서 보죠. 오늘 볼 거는 두 번째 시간인데, 주제는 뭐 고통, 괴로움 뭐 이런 것하고 이성 감성, 그리고 현대 사유의 특징 뭐 이런 것도 이성 감성하고 연결해서 좀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쇼펜하우어에게 중요한 의지, 의지라는 용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지랑은 다릅니다. 우리는 뭐 안 되는 거 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의지잖아요. 그런 의지가 아니고 우리 안에 생겨나는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몸과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 근대랑 현대는 한 몸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굳이 나누자면 철학상에서 큰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정신, 이성 이런 걸 중요하게 보는 그 큰 생각의 틀에서 몸, 감성 이쪽을 이제 주인공으로 부각시키는 사유들, 이런 게 뭐 보통 현대 철학의 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 몸 뭐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거기까지 이어져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과학적 업적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뇌의 뭐 신호 현상들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감정 자체도 이제 이성 자체도 몸에 기반한 그런 것들로 설명하는 거니까, 그런 큰 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내용 읽어보니까 한 3챕터 정도 읽는데는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읽으면서 뭐 이 사람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쇼펜하우어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39페이지네요. 뭐 첫 제목 자체가 삶은 전부 의지에 달려. 이거 잘못 독해하면 안 됩니다. 이 의지라는 것도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거 의지 아닙니다. 삶이라는 건, 이 의지는 욕망입니다. 욕망. 삶이라는 건 욕망이 수동하는 대로 가는 거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는, 일단 우리 몸 움직이는 건 욕망이다. 뭐 이전에는 이성이나 뭐 이런 거,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 고대에서 중세, 뭐 근대 초기까지만 해도 인간의 인간성의 특징을 이성적인 동물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을 정의했었는데, 이 의지라는 부분은 철저하게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감정적인 존재다. 동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존재다라는 형태로 이제 사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유의 전환점에 서 있는 사람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어떤 접점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의 사유체계는 큰 틀의 형태는 근대적 사유틀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를 이원론으로 보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세상이 있고요. 우리가 이데아라고 고대에 설명했던 본질적인 어떤 세상, 그리고 그 본질에서부터 뭐 투영이 되든 아니면 그걸 복사를 했든 아니면 뺏겼던 그 현실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을 둘로 나누는 그 틀을 유지하는 게 근대까지의 사유의 형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쇼펜하우어는 그 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의 많은 부분이 칸트의 도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칸트도 일종의 이원론의 체계를 명확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죠? 바깥에 있는 물 자체라는 그것은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감각기관, 우리의 인식 구조에 따라서 인식된 내용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의 전환을 이루는 사람이 칸트인데, 칸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대와 중세로 이어지던 사상의 물꼬를 완전히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세상을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세상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의 감각기관, 인식 능력 그 틀에 의해서 우리가 파악된 우리에게 파악된 세상만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내면으로 들어온 거죠, 그죠? 생각을 바깥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뭐 탐구의 대상 자체도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체계 이성이나 아니면 뭐 범주들 뭐 이런 틀들 시간, 공간, 인과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그 인식하는 큰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물들이 존재하는 방식은 뭐 시간이라고 하는 연속선상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공간 안에 사물들은 존재를 하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하게 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라기보다는 그렇게 만들어준 우리 뭐 인과론에서 이야기하던 인이 있어요. 과가 있듯이 그런 형태를 쇼펜하우어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몸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니까 이 물 자체를 쇼펜하우어는 의지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의지가 이렇게 자기의 의지를 펼친 것. 그러니까 우리 첫 문장이 그 책의 첫 문장이 뭐였습니까?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나의 표상이다.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내 의지를 반영해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뭐 꼭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저렇게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 표상되는 데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거죠. 칸트가 말했듯이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고 하는 그 규칙에 따라서 세상은 내가 이제 의지에 그걸 투영을 해서 표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요. 요거 지금 의지라는 용어. 근데 인간은 몸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욕구가 의지니까 인간은 우리 몸을 통해서 몸 안에서 욕구가 생겨나는 걸 우리 느낄 수 있죠. 칸트에게 물 자체는 알 수 없는 것이었는데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 보면 보이는 이 몸은 우리의 의지가 표상된 겁니다.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어떤 감각기관이나 다른 어떤 느끼는 구조가 다른 존재라면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식으로 안 보일 겁니다. 우리의 고유한 규칙에 따라서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몸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서 예를 들면 밥을 하루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밥을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죠?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 현상에 따라서 욕구가 생겨나는데 그 욕구가 어디에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왜 욕구가 생겨나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욕구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욕구는 맹목적으로 그냥 먹을 걸 찾아서 집어넣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루쯤 굶으면 살아갈 수 있지만 며칠 굶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배고픔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사람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움직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배고프다 그래서 욕구는 그 맹목적으로 생겨나고 그 해소하는 그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진행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진행시켜 줄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찾아주는 게 이제 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고프면 내가 갖고 있는 돈 계산도 해봐야 되고요.
어디로 가서 뭘 먹을지 이런 것도 내 안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가서 그 배고픔을 해소를 하는 거겠죠. 안 그러면 뭐 내가 갖고 있는 그게 돈이 적으면 먹는 거 그것도 이렇게 줄여야 되고, 그렇게 그 욕구 자체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일정한 그 힘을 갖고 있는 게 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욕구 자체가 맹목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어떤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의지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는 그렇게 드러나는데, 이 세상 전체도 모든 뭐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이렇게 드러나 있는 모습들은 전체의 의지가 이렇게 발현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그 의지라고 하는 게 개별화된 의지가 있고 우주적인 의지가 있고 뭐 종족의 어떤 의지가 있고, 의지도 셋으로 나뉘던데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 그 가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목에서 삶은 전부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할 때 이 의지가 그런 의지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이 쇼펜하우어는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 비관적인 세상에 대한 시각들이 뭐 삶은 뭐 삶 자체는 고통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뭐 사람들은 또는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다 각각에 대해서 악의를 갖고 있는 존재, 해를 끼치는 존재, 뭐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본능이라고 하는 게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본능,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본능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다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존재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평온할 리가 없죠. 그렇죠? 뭐 제도나 틀이나 이런 것들,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그걸 이렇게 뭐 제어를 해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언제나 경쟁하고 언제나 싸우고 언제나 자기의 삶을 예. 안녕하세요. 지키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오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 주제가 되는 게 고통, 힘듦 뭐 이런 겁니다. 삶은 힘든 거야. 뭐 삶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는 일반적으로 염세주의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염세주의의 철학자. 그리고 염세주의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끼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사람들을 만드니까 뭐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하는데, 염세주의는 철학적 염세주의라고, 염세주의가 그러니까 세상을 싫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일종의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이라는 건 어떤 상태인가를 분명하게 바라본 속에서 내린 어떤 그 답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 염세주의를 뭐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그걸로 보는데, 이 염세주의는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어떤 지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다라는 걸 직시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해답을 내리고 있는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일단 이 책이 시작됩니다. 고통. 39페이지. 요거 살짝만 설명. 고통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들 굉장히 많죠. 뭐 슬픔, 뭐 기쁨, 뭐 희노애락, 뭐 6개, 7개, 8개, 8점 뭐 이렇게 그 감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몸에서 느끼는 그 감정은 몸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몸의 반응에서부터 우리 몸이 느끼는 그 감각에서 이전 사람들은 즐거움, 그러니까 쾌락, 희노 두 가지, 고통과 싫어함, 좋아함을 유발하는 두 가지. 고통스러운 거 싫어하는 거고, 뭐,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 좋아하는 거고, 요 두 가지를 기본 그걸로 봤는데, 최근에 와서 뭐, 신경학 하는 사람들, 뇌과학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몸이 느끼는 건 하나밖에 없답니다. 고통, 통증. 통증에서부터 모든 감각들, 그 신호의 작용에 따라서 그 통증의 정도, 통증의 어떤 그것에 따라서 다른 이 감정들이 생겨 나온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통, 뭐, 이런 표현도 다른 표현을 보면 아픔이죠. 아픔이고, 뭐, 또는 뭐, 괴로움, 그죠? 통증, 뭐, 이런 게 고통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고통도 이렇게 근원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몸과 연결된 용어입니다. 우리 뭐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비유적인 어떤 그런 거지. 고통은 철저하게 몸에서부터 오는 고통의 기본적인 그거는 몸과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 뭐 인생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는 먹고 살려면 일해야 되기도 하고, 이 고통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몸을 써야 되는 수고로움도 일종의 고통이죠. 그죠? 그리고 고통이라는 게 삶이 고통이다. 쇼펜하우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말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인류가 모여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종교거든요. 그게 샤머니즘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든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종교인데, 종교는 고통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드니까. 힘듦을 벗어나거나 힘듦을 극복하거나 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게 종교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쇼펜하우어는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밤에 잘 때도 우파니샤드를 옆에 놓고 읽다가 잠들고 맨날 그랬다고 하고요. 책상에 칸트, 반신상, 부처상 두 개를 올려놓고 항상 봤다고 해요. 불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게 불교도 그렇지만 기독교도 그렇지 않나요? 기독교도 기본적으로 고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그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책을 읽어보면 종교 자체를 싫어한다라기보다는 종교의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이죠. 근데 가끔씩 읽어보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 하는 소리 다 쓸데없는 소리인데 원죄라고 하는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만하다. 왜 세상이 고통스러우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종교라고 하는 건 내세의 세상을 많이 상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세는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다면서요. 뭐 삶이란 건 눈물의 골짜기다.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안 찾아봤는데 이리저리 찾아본.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뭐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건 굉장히 힘들 때, 뭐 의지할 데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깊이 빠져드는 경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 자체가 염세주의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시각들 자체의 일반적인 부분들을 추려내서 그 부분만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염세주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지 않고 많이 자살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평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갖고 있는 단면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통찰해낸 사람. 이 사람이 뭐 살면서 기쁨이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단면들 중 가장 중요한 측면을 파악해낸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유럽의 그 시기라고 하는 게 온갖 전쟁들, 뭐 점령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고 집 상황도 사실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 엄마라는 사람은 20대 쇼펜하우어가 20대 초반에 엄마의 집에서 나오거든요. 죽을 때까지 안 보여. 안 볼 정도로 굉장히 한디가 성향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쇼펜하우어 아버지랑 엄마가 나이가 거의 20살 넘게 나거든요. 아버지는 건실한 상업이니까 문학하고 시선은 이 젊은 이 여자가 대화가 됐겠습니까? 어쨌든 능력은 좀 네. 능력이 좋다. 그리고 이 쇼펜하우어 엄마는 당시에는 거의 우리 지금 표현대로 하면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시도 쓰고요. 글도 쓰고 굉장히 그 쇼펜하우어의 어릴 때 20살 초기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집 엄마가 있던 집에 독일의 그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일종의 사롱 비슷한 그러니까 독일의 그 지식인들 또는 뭐 대단한 문학인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그러고요. 그 쇼펜하우어도 뭐 게테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을 꽤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학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배운 사람들도 그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염세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삶이 고통스러운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제가 좀 읽어볼까요? 고통.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살려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뭐 욕심, 욕구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다 충족되지 못하면 괴로운가요? 어떻습니까? 저 괴롭다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만약 이거밖에 없으면 괴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안 사주면 또는 구할 수 없으면 그게 진짜 필요하거나 진짜 갖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면 그 상태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는 괴로운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아마 이 본질적인 측면은 조금 또 옆에 가자. 왜? 꼭 그래야 하나요? 진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왜? 뒷문가 쳤어요. 찍었어? Are you ready? 일단 조금 오늘은 제가 하는 이야기보다 좀 읽으면서 그걸 하겠습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일까? 누구에게는 지독한 가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고약한 고통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1분 1초가 아까울 만큼 두려운 죽음일 수도 있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불리는 쇼펜하우어에게 가장 큰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삶에 대한 염증만큼 컸던 삶에 대한 애착이었다. 이 부분도 이게 역설적인가요? 저는 역설적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애착이 있으니까 그죠? 네. 삶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좋아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마음도 안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아무 관심도 없으면 미워할 필요도 없잖아요. 기가 막힌 가사가 나오네. 어, 자살하는 사람도 살고 싶어서 죽는다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는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벨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발사에게 면도를 시키지 않았다. 뭐, 예, 극도로, 예. 화재가 날까봐 2층 방에서 잠을 자지 않았으며 목숨을 지키기 위해 탄환을 넣은 권총을 침대 옆에 두고 잤다. 우리는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네? 혹시 이러신 분 계십니까? 옆에 칼 두고 주무시는? 의외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잠잘 때는 아닌데 사무실에 무기를 갖고 아, 그죠?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야, 난 적어도 이렇지는 않구나. 야. 정말이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담.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이런 목적이 분들이? 있어요? 내밀한 부분은 모릅니다. 그렇죠. 직감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이걸 뭐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볼 수 있나 이거? 그렇죠. 죽는 게 겁나는 거니까. 이건 또라이 아닌데 우리 예, 또라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애착이 그만 보통 사람보다 강한 거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보통보다 강한, 뭔가가 강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보통 그래서 어. 그리고 나이 44세가 되던 뭐 31년에는 베를린에 콜레라가 퍼지자 프랑크푸르트로 도망가. 이건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뭐 특별히 뭐 쇼펜하우어가 죽는 거 안 겁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 지나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이제 요 다운시키는 부분들은 다 쇼펜하우어 말입니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 심리도 좀 생각을 해봐요.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부처가 삶은 고통이다라고 할 때는 보통 왜 인생은 일체 계고 고다라고 왜 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무상하고 그죠? 무상하기 때문에 고다. 무아이기 때문에 고다. 이렇게 그걸 합니다. 무상하고 무아인 존재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집착이라는 것은 괴롭죠. 이렇게 내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데 모든 것들은 항상 이렇게 변하는 상태로 흘러가 버리니까 그 상태가 안 되니까 그 집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괴롭다. 그래서 고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맥락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뭐 욕구가 있다. 이 욕구라는 거는 채워질 때도 있지만 보통은 항상 하나가 우리가 욕구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 전체에서 보면 애들 키우면서 잘 키워 좋은 대학 보내야지 뭐 이런 욕구도 있을 거고 그죠? 잘 키워야지 이런 욕구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뭐 옆집 보니까 우리 집보다 크더라 좀 더 큰 집 가야지 하는 돈도 좀 더 벌어서 뭐 옆에 보니까 뭐 해외여행 많이 가더라 나도 저기 한번 가야지 이런 욕구도 있을 거고 그 일종의 이제 삶을 이 욕망의 다발로 보는 겁니다. 욕망의 다발이니까 그 모든 욕망들이 다 채워지는 거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욕망이 채워지고 나면 새로운 욕망이 생기거나 그 욕망이 생기지 않으면 사람이 멍해진다는 겁니다. 무료해진다는 겁니다. 욕망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뭐 오만 짓 하는 거죠. 마약도 맞고 그죠? 술도 마시고 조금 먹다가 안 되니까 더 많이 마시고 약한 거 하다가 또 더 강한 거 이게 목적이나 그 욕망을 채웠을 때 그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구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 40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기는 조금 그 오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은 책 제목을 그렇게 달아놔서 그런 거고요. 쇼펜하우어가 사실 뭐 성공이라고 인정을 받았는 건 60대 말입니다. 성공이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유를 쓴 게 62살인가, 쓰기 시작한 게 57세인가고요. 출판된 게 61살인가 2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40이라고 해놨어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왜. 앞에도 우리 첫 읽기 전에 그 서문에도 뭐 40 이렇게 되는데 그거 다 뒤로 미뤄야 됩니다. 이건 출판 전략인 것 같은데. 자, 4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쇼펜하우어의 깨달음에 공감할 것이다. 여러분들 다 50은 넘게 사셨잖아요.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통이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기 위해 들어 누웠을 때 그러니까 편안하다 또는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잠이 드는 게, 뭐, 한 달에 하루나 될까? 그보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못한 일, 뭐 이런 거. 또는 뭐, 아이씨, 오늘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스님은 어떠세요? 오늘 잘 넘어갔지? 뭐 이런. 아니 어. 이렇게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막 이렇게 제가 대학교 때도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왜 저런 말을 하지? 어. 도대체 뭐가 그죠. 고통스럽다는 거지? 그리고 대체로 내가 좀 모질한가 봐요. 그냥 뭐 고통이라고 뭐 남편 없는 거 이런 거. 뭐 그것도 고통이지. 남편이 있어서 고통인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도 고통이고 없어도 고통. 근데 정말로 모든 인생은 고통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생각하세요? 고통,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고통이거나 고통을 그러니까 뭐랄까 고통이 아니라고 착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아니 할머니가 예전에 인생 산 넘어 산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살수록 그 말 진짜 맞구나. 네. 산 넘어 산이구나. 음. 딱 그 친구가 산 넘어 산 맞는. 그걸 맞네요. 인생 고통. 그럼 진짜 대단하신 거라요. 모자라신다잖아요. 고통스럽게 안 느낀 것은 착각하는 거죠. 뭐라고? 난 그렇게 착각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왔나 봐요. 아 그런가? 그러니까. 난 아직 안 온겨?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암이 있어도 건강하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고통이 이렇게 내재도 있는데도. 아니 암은 극적인 일이지만 그 그러니까. 극적인 빼고도 산 넘어 산인데요. 네. 그냥 존재 자체가 고통인 거죠. 그럼 어떻게 버티십니까? 힘들게요. 맨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죠. 쇼펜하우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고통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삶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그 영린이 자기한테 부딪혀야만 자기 삶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는 거 같아요. 네,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불교 영화니까요. 처음에 그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때 예. 사람들이 아무 그렇죠. 몇 개 만들었더나 좀 이따 싹 다 죽어 그러더라. 예.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기다는 게 인간에게는 약간의 고통이 있어야지 그래도 계속 생존하는 의지가 있다. 그래서 2차 매트릭스를 성공해가지고 전지로서 계속 활용하게 된 거죠. 매트릭스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예. 고통스럽다.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20분 이상 죽지. 괜히 존재한다니까요. 이런 스타일이십니까? 근데 진짜 고통이 없으면 아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이게 아주 구체적인 예로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예를 들면 다 풀린 곳 있잖아요. 그거는 존재감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어깨가 다 풀렸잖아요. 그러면 어깨 이하가 있다는 걸 못 느껴요. 그럼 없는 거죠. 여기 아프면, 너무 그건 좀 극단적인 거 같고 하여튼
몸을 쓰시는 만약에 분이니까. 여기가 안 좋으면 걔가 자기가 있다고 자꾸 알려주잖아요. 뭐 배가 아프면 내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른 요소들도 있으니까. 뭐 날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있든 뭐 음. 땅을 딛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느껴지지 않는 거죠, 몸이. 마찰이 있으니까 느낄 수 있다. 네, 고통이 없으면 느껴지진 않아요, 몸이. 저는 좀 이렇게 때때로 수시로 고통스럽다는 말은 동일하겠는데 예. 항상 모든 게 다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수긍이 안 가요. 그렇죠. 저도 그- 그렇게 생각하는데. 때로는 욕망이 충족되면,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예, 욕망이 충족되면 그 순간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죠. 근데 뭐 불교나 이런 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모든 일체 계곡이라고 하는 거 항상 괴로움이고. 예,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지속이 안 되면, 예. 안 되면, 그 상태를 지속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그게 안 되면, 그건 그 즐거움마저도 고통의 그 재료가 될 수밖에 재료가 아니고 그 소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근데 40이 아니고 훨씬 그 어린 나이에도 다 이것 좀 그거는 너무 일찍. 아니 중학교 때 안 힘들었어요. 중학교 때도 다 힘들었잖아요. 가기 싫어요 돌아. 다들 느껴요. 내가 어떤 소설인가 뭐 드라마인가를 봤는데 애가 아주 일찍부터 부모가 돌아가시고 동생들이 있는데 얘를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얘 꿈이 뭐냐면 내가 결혼해서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크게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바람인 거죠. 그죠? 아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해주게.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자기 안에 들여다 놓는 그런 건데. 조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기 마련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욕망, 집착, 소유욕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이것도 너무 좀 지나친 거.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불교에서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하긴 하지만 이게 동력이 되기도 한 그거니까. 예. 그럼 책이라는 게 뭐 꼭 다 그건 아닌 거니까요. 어떤 이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 예. 명성, 권력, 지식 등은 내가 죽으면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다 끝이다. 혹시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한테는 다 끝이죠. 네, 그건 맞는 말인데.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슬프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그 사람도 삶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쭉 진행해 왔는데 그 삶이 마지막에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죠. 그걸 뭐, 그 삶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죽으면 끝이다라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 죽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나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죽음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죽음을 넘어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허무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맞죠? 그것도 그 사람에게만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기 주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가졌던 지식을 이렇게 뭔가에 내놨으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는 걸 테고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그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말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동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너무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 사람에게는 그렇죠. 죽으면 끝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요. 아버지 제 마음속에 살아계시거든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나부스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죽는 건 내 문제지만은 그건 결국 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내 죽으면 끝이야. 이건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라는 거죠. 아니요, 전체가 끝이라는 게 아니라 명성, 권력, 지식이 여기서 보는 건 명성, 권력, 지식 등은 예. 네, 내가 죽으면 부질없다는 거지. 나한테는. 그러니까 사실 나한테 주어진 삶에서 시간에서 그런 걸 추구하느라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걸 가져갈 수 없는 것인데 그거에 시간을 쏟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말이 어느 정도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네, 저는 그래요.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월급을 받으면 내가 쓰는 돈은 한 2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거는 그것도 내가 쓰는 거 한 2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관점이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어서 한번 어차피 여기서 다루는 거는 어떤 관계성이나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오직 그 개인에 맞춰져서 펼쳐지는 얘기. 맞습니다. 어느 게 이 생각이 잘못됐다 이게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볼,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입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없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이 사람 말 맞죠? 틀린 거. 또 이야기를 하다가 또 넘어가 버렸네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욕망의 파도를 다스리는 것이 마음의 행복을 얻는 출발점이다. 어두운 고통의 바다에서 눈을 뜨고 검은 파도를 들여다보라. 행복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진 삶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시면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건 그대로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자기 개인적인 시점에서 그런 거죠. 사실 많은 고통들이 나한테서 시작되는 내 마음의 욕망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타인에게서 오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타인을 관계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타인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에게서 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 고통을 느껴줄 수 없으니까. 예. 쇼펜하우어는 인생사가 고통의 연속인 이유를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욕망 때문이라고. 살아남고자 하는 것. 그게 생물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이제 DNA 이야기하지만 DNA라고 하는 게 자손을 살아남아서 자손 남기는 것. 그는 인간의 본성을 삶에 대한 맹목적 의지, 여기 이제 의지라는 표현을 써요. 욕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욕구. 맹목적인 의지로 보고 영원히 살려는 맹목적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라기보다는 라고 말했다. 인간 본성의 욕망이 고통만 주는 것은 아니다. 고통과 함께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 또한 삶에 대한 애착과 맹목적인 열망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욕망을 잘 다스릴 때 주체적인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건 이제 니체를 떠올려 보면 그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 맥락에서 요거만 살짝 좀 우리 염세주의 보통 패시미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염세주의는 학문적인 염세주의 이런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을 철학적 비관주의, 철학적 염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파도, 삶을 견뎌나가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이 나쁜 세상이야, 이런 세상 어떻게 살아,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직시하기 위해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용도. 그래서 쇼펜하우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 가운데 최악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악의와 뭐 안 좋은 것들, 서로 해치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 이 말은 쇼펜하우어 이전에 살았던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 가운데 최상의 세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했는데 왜 이 세상에 이 악함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까? 온갖 군데다 악함들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는 세상의 경우의 수가 아주 다양한데,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은 그런 세상 가운데 최상의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쇼펜하우어입니다. 자, 이 염세주의는 어떻게 보면 삶을 그렇게 세상을 직시하고 바라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뭐 역설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종의 방법을 찾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겁니다. 세상은 다 만약에 낙관주의 세상의 삶에서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신림동에서 칼 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있네. 그죠? 나는 삶이 정말 고통스러운데 미디어에 나오고 이런 거 보면 다 행복해 보여, 다 웃고 다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세상은 정말 최악의 세상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 이러면 자기 힘든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힘들게 살고 있네. 내 힘든 것도 당연하지. 나도 내가 힘든 거는 이게 뭐 특별한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힘듦으로 다른 사람도 다 힘들고 저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쇼펜하우어 강의 여러 찾아보다가 뭐 요 구절을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염세주의와 관련된 표현인데,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표현입니다. 언제나 제 주위를 맴돌고 있는 위험이 언젠가 저에게 이런다고 해서 놀라야만 합니까? 많은 사람은 항해하기 전에 폭풍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위험한 순간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영원히 위험을 견딜 수 있도록 단련하려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맞습니다. 예. 미리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을 부숴버릴 수도 있고 바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리 예상한 것은 훨씬 더 나쁘게 다가옵니다. 덜 나쁘게 다가옵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염세주의적, 그러니까 철학적 염세주의라고 하는 사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사람들 힘 빼려고 한 게 아니고, 세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것으로부터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지혜 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천천히 가면 안 될 거고, 한 구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짤막짤막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는 인간의 본능이다. 삶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다.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타성과 반성이라는 점에서 불행의 원인이 되지만 삶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행복의 조건이기도 하다. 예, 선생님 생각하시는 그 부분, 그죠? 네. 예. 조금 더 읽어주십시오. 요 한 제목은 읽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인간은 이성과 본능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다. 행복도 이 두 원리의 근거에서 주장됐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일 때 그것은 이성에 맞는 삶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을 정의할 때 식물,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 즉 이성에 주목했다. 지혜로운 인간은 영혼의 탁월성이 있다고 했다. 즉 이성이 탁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신의 탁월성에 따라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예. 이 당시만 해도 인간을 규정할 때는 이성 중심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반면 행복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본능의 관점에서 환상이자 이룰 수 없는 망상이라고 봤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인생이라는 기차가 기관사 없이 삶에 대한 욕망에 이끌려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정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충동에 떠밀려 간다. 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는 삶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악착 같은 욕망을 나타낸 말이다. 생명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인한지를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정으로서의 세계에서 식물에 비유한다. 예. 많은 씨앗은 3000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다가 마침내 유리한 환경이 생기면 식물로 등장한다. 예.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운동하려는 작용의 힘처럼 인간은 태어난 이상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남기를 바란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의 본질이 합리성이 아니라 삶의 의지라고 말했다. 예.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은 죽음에 의해 좌절된다. 그래서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려고 사랑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얻지만 그 결과는 완벽한 행복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이다. 왜요? 같이 웃읍시다. 깨달음이 왔어요. 다음 읽어주시죠. 본능, 살고자 하는 본능이 인간을 움직이는 추동력이다. 우리 동양적인 생각에 의하면 인간은 의와 리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어. 이게 우리 사람은 이성하고 이성, 감성, 감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두 요소로 이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성이나 감성 이 두 부분도 다 이전에는 이성을 그 정신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육체와는 다른 어떤 그걸로 봤는데 육체 속에서 이성도 만들어지는 내 의자, 이 쇼펜하우어 의제도 다녔거든요. 비록 1년밖에 안 다녔지만 그 당시에는 약간 이제 그런 생리학이나 이런 연구도 있었었고요. 조금 1840년, 50년대 되면 독일에서 그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철학자들이 시작합니다. 인식론을 공부한 사람들이 시작하는 그런 지식들도 좀 갖고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 욕망 이런 것들이 의지라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몸에서부터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고 이 물 자체에 대한 탐구, 우리 물 자체가 의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이라면 이 쇼펜하우어는 근대 철학의 전통 안에 서 있습니다. 의지 영역 이렇게 나누어 놓고 본능 영역 이렇게 나누어 놓고요. 근데 이제 이 쇼펜하우어는 의지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물 자체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의지는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큰 줄기 자체가 나누어지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 이 쇼펜하우에 등장하는 뭐 니체나 프로이트나 뭐 아니면 뽕띠 같은 사람, 몸의 철학, 뭐 이런 여러 이제 몸 중심으로 하는 현대 철학이 그 사조의 뿌리가 되는 그거니까, 이 욕망이나 본능 등 몸 또는 육체 중심, 이게 이제 생각, 사유의 틀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 의지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힘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리비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무의식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개 합쳐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살고자 하는 의지, 삶의 에너지, 그 중에 또 가장 강력한 게 뭐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 성욕 같은 것들, 무의식이 결국 성욕에서 나오는 것, 요런 어떤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이전 시대에, 그러니까 이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당시에 가장 뭐 힘을 많이 발휘하던 사람이 헤겔이니까, 헤겔은 근대 철학의 완성자거든요. 완성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칸트에 이어서 이어지는 관념의 철학의 완성. 이성, 절대 이성, 뭐 이성 중심의 그 끝판왕이 헤겔이니까요. 그것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 이성 능력, 사유 능력 등의 정신적인 어떤 측면을 극대화시켰던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그 다음. 좀 쉬시죠. 좀 쉬어야 할까요? 세 개 읽으려고 했는데, 조절을 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력을 중시하는 거는 역시 그 몸을 중시하는 것이니까, 확실히 어떤 의미에서는 그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사유의 그 큰 그 중심에 자리를 잡으면서 인간에 대한 생각들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갖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하고 한 2, 3분만, 그게 이제 철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되는 거는 사회적 변화와도 연결되죠. 그 시기에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고요. 개인에 대한 그 생각 또는 생활의 틀 자체가 개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근대의 뭐 가족 중심, 뭐 가문 중심, 또 집단 중심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도시의 형성 과정들도 저런 사유의 그 쪽으로 나아가는데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들이 움직여가는 그 시기가 사실 혁명의 시기잖아요, 그죠?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럽이 그 격동의 시기, 그러니까 감정의 폭발의 시기입니다. 감정의 폭발의 시기에 딱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쇼펜하우어가 죽었던 게 1860년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뭐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중엽까지가 유럽은 어떻게 보면 뭐 감성이 폭발하는 시기, 그런 시기니까 저는 이 쇼펜하우어가 선구자 내지는 뭐 앞을 내다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당시를 가장 명확하게 읽어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예. 조금만 쉬었다가 44페이지 좀 읽어주십시오. 정 대표님. 고통을 깨달아야 인생을 깨닫는다. 마음 이후부터는 인생에 대한 생각이 전환, 행복과 고통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 쇼펜하우어처럼 행복을 위해 우리도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지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 사는 게 다 인생은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쇼펜하우어의 그 도식에 따르면 이 고통을 줄이는 거예요. 없애지는 못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쇼펜하우어
인생은 40대 중반이 넘어서야 풀리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마흔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인내하면서 넘어야 할 인생의 위기이자 전환점이었다. 그가 40대에 포기했다면 명성도 행복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풍부한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시각이 필요하다. 현상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자양분으로 만들 수 있는 성숙이 조금 왜? 발음을 못하겠어. 아, 소장이 있어. 그냥 팍팍 온다. 어디서? 현상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자양분으로 만들 수 있는 성숙의 조건이 최소 40년이다. 20대 때 한 사람도 있잖아. 20대가 아니고 10대에 한 사람도 있어. 그렇지. 아, 청춘은 지혜롭지 못하지만 무모한 용기가 있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인생의 쓴맛을 겪고 나면 시선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마흔 이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경험과 지식을 쌓고 자기 통찰을 거듭해야 한다. 마음부터 쾌락의 양을 늘려 나가기보다는 고통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 더 현명해 보인다. 쇼펜하우어는 40대를 견디고 나서부터 70회 생일이 2년 지난 후 1860년 9월 21일 눈을 감을 때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사후에나 인정받을 줄 알았던 그의 책이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적 명성을 얻은 덕분이다. 쇼펜하우어의 생전 마지막 모습은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듯 고통 없이 온화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마흔의 쇼펜하우어가 앞으로 누릴 행복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듯이 우리도 미래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쇼펜하우어가 노년에 얻은 것은 명성과 부, 사회적인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 삶이 지혜였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쇼펜하우어가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은, 그러니까, 평온했을 것 같아요. 40에도. 40 전에도. 물론 뭐, 불안감, 이런 거에 쌓여, 그렇겠죠. 세상은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는 굉장히 꼿꼿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뭐 크게 상처받거나 자기 책 안 알아줘도 이 사람은 꾸준하게 자기가 자기 돈 내고 또 발행을 합니다. 자기 책을. 한탄하고 뭐 이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안아서 힘들었다. 이거 생각하는 거 이분의 이 책을 쓴 사람 그 생각인 것 같고요. 아닐 것 같습니다. 더 힘이 셌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 쇼펜하우어가 갖고 있는 생각은 바깥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것에서부터 얻어지는 행복감, 이런 거는 행복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일종의 이제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강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물론 힘든 부분은 있었겠지만 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줬다고 해서 즐겁거나 기쁘거나 뭐 더 대단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쇼펜하우어가 죽을 때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표정도 뭐 그렇게 그러지지 않았고. 먹다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먹다가 죽는지. 뒤에 식탁이라고 하네. 그럼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그래서 공주님 같은 느낌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난이고 힘들고 한 거고 힘들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힘들고 하는 그런 힘듦은 있지만 자기 안에 느끼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서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훨씬 더 높게 평가해 줘야 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저는 큽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는 지금 표면적으로 내면의 평안을 이루어야 내면이 풍부해져야 그 사람은 뭐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방법은 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욕구를 줄여라. 쇼펜하우어의 생각 자체도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을 불교적 도식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지향하고 있는 열반의 그 목표, 열반이라고 하는 게 자기 안에 생겨나는 욕망을 이렇게 일어나는 감정의 불꽃을 사그릇 꺼뜨려 버리는 게 열반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뭐 다른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 열망의 그 불꽃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어떤 뭐 장작을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장작을 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평가하는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자기 힘이 셌던 사람이 아닌가, 내면적인 힘이. 그리고 그리스 그 옛날에 크락주의자 중에도 많이 행복에 대해서 평정심이 최고 행복이다 말하는 예. 그런 전통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뭐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 뭐 그 서양 철학에서 면면이 흐르는 하나의 전통 중에 하나죠. 욕망을 줄이는 그 스토아 학파도 그렇고요. 그 방법 보면 스토아 학파의 방법이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우리 그 저기 누구야, 아들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구분하는 것, 이런 거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은 자기 안에 있는 거니까 뭐 자기 안에서 그걸 뭐 정리하는 그런 것들은 그 전통 뭐 우리 뭐 아들러 이야기를 꽤 했었는데, 그게 뭐 그 사람이 특별한 거가 아닙니다. 그 전통 굉장히 많이 그 안에 녹아 있고, 여기도 그런 게 녹아 있는데, 이 쇼펜하우어는 인도의 그 정신세계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 좀 그걸 해주시고. 잘 노는 사람들이 예? 것 같아요. 예? 혼자서 잘 노는 사람 있잖아요. 나와 같이 안 놀아. 그럼요. 이게 어떤 자극적인 요소가 없잖아요. 예. 그 제가 항상 그 세상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는데 잘 지내는 사람이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 뭐 세상에 특별한 게 특별히 뭐 있습니까? 저는 별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 두 번째 장은 이것도 제목 보십시오. 인간은 욕망하기 때문에 욕망할 이유를 찾는다. 이게 혹시 전달이 됩니까? 욕망하기 때문에 욕망할 이유를 찾는다. 그 감정하고 이성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충동이 일어나죠. 그 충동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성은 그 충동을 해소할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찾는 건 이성의 몫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 첫 제목도 보십시오. 인간은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다. 끊임없이 자기를 주동하는 건 욕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자기 안에 생겨나는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그 욕망의 해소,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는 욕망은 못 합니다. 그렇죠. 이성이 하는 겁니다. 머리가 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배고픔이 생겼을 때 그 배고픔을 채우는 거, 그건 이성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좀 읽어볼까요? 네. 인간은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다.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식욕뿐만 아니라 수면욕과 성욕 등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욕망을 넘어 자기 실현이라는 고차적인 욕망도 갖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런 욕망이 신체와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 눈은 보려고 하고 귀는 들으려 하고 입은 먹으려고 한다. 이렇듯 신체는 인간의 욕망에 대응한다. 또한 다양한 욕망은 위계가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욕망이 성욕이라면 가장 높은 단계의 욕망이 사회다. 욕망의 덩어리인 인간이 이 양극단의 욕망을 잘 통제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예. 이 쇼펜하우어는 입이라는 이 기관은 우리가 먹고 싶다는 욕망이 실현된, 구체화된 것.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관은 보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구체화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의지, 욕망이라는 거 의지가 똑같고, 세계는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의지가 욕망을 이렇게 투사해서 그 힘을 발휘해서 나타난 걸로 보거든요. 우리 신체 기관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팔은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현상한 것. 객관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욕망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뭐죠? 뭐 식욕, 그 다음에 수면욕, 성욕, 뭐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근데 식욕과 수면욕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도의 억제만을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제약시하지 않죠. 근데 고대에서부터 중세, 이렇게 현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밑으로, 그러니까 그 모든 제약과 관련된 그것들을 다 그렇게 이렇게 통제를 하죠. 그렇게 보면 성욕이 가장 큰 욕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그 무의식을 움직이는 힘이 성욕이라고 했던 그 통찰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걸 우리 뭐 성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도 양지로 끌어올려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끓이잖아요. 그렇죠? 근대의 문학 작품들 보면 그 부분을 깨부수려고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뭐 흑설리의 멋진 신세계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 성이 완전히 그 애들 놀이,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치나 뭐 이런 것들, 성에 부여된 그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그 무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데 아직도 그 부분은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억압의 대상입니다, 사실. 그죠? 굉장히 억압의 대상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억압의 대상에 계속 그대로 머물게 될지 그런 부분 한번 저는 요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을 추동하는 그 생명의 욕구 중에 종족을 보존하는 욕구가 성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데 그것만 아니죠. 가장 그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쾌락의 도구가 그거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끊임없이 이렇게 눌려지는 그런 존재. 인간이 그 부분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뭐 중립적인 평가 또는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게 좋을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니다. 넘어가십시오. 너무 짧고. 나에게 식욕이 있다고요. 인간은 참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쇼펜하우어는 세계 본질이 삶의 의지이며 인간은 신체 내부적으로 그 의지를 알게 된다고 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지가 물 자체랑 같은 위치에 있는 건데, 칸트의 그 도식 속에서는 물 자체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쇼펜하우어는 몸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 의지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지를 심지어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간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의지에, 자연적인 의지에 역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 생명 지속의 그 욕망에 따라가는 존재는 인간다운 존재가 아닌 거죠. 제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의지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또 의지와 다른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의지를 줄였다 늘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걸 몸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 굉장히 그 중요한 분절점에 있습니다. 예. 신체는 인간에 보이지 않는 욕망을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낸다. 즉 삶의 의지는 신체를 통해 객관적으로 발현되고 신체 한 부위 한 부위가 욕망의 주체다. 예. 그 욕망을 일으키는 거는 몸이죠.
구체적으로는 입, 눈, 코, 이쁜 거 보고 싶고, 좋은 냄새 맡고 싶고, 싫은 냄새 피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이런 것들. 그 각각의 신체 기관 자체가 욕망을 일으키는 주체라고 생각해요. 그런 속에서 의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신체의 각 부분은 의지를 발현하는 주된 욕구와 완전히 상응해야 하며 그런 욕구의 가시적 표현이어야 한다. 엄청 어렵네. 즉 치아, 목구멍, 장기는 객관화된 배고픔이고 생식기는 객관화된 성적 욕망이며 물건을 짚는 손이나 재빠른 발은 그것들이 표현하는 이미 더 간접적인 의지의 노력에 상응한다.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화기관이 먹기 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봤다면 쇼펜하우어는 먹으려는 의지가 소화기관을 만들었다고 한다. 네. 의식, 생각이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눈은 보고자 하는 의지가 발현된 것이므로 대상을 보려는 욕망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며 신체의 각 부분도 의지가 나타내는 욕구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욕망은 신체의 기능과 같이 한다. 예. 이런 이유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은 신체의 일부분인 뇌의 기능에 따른 것이고 인간의 정신이나 이성도 한낱 욕망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통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성이 욕망의 도구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죠? 예.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성은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욕망을 어떻게 제어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욕망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생각과 무관하게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욕망의 작용이 지성의 작용보다 먼저 일어나서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봤기 때문이 아니다. 먼저 배고픔을 느끼고 그 상태와 느낌을 충족할 대상을 찾는 것이다. 이렇듯 욕망은 외부 대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 쇼펜하우어는 욕망과 지성의 관계에 대해 그 당시 헤겔 같은 관념론자들이 인간의 본질을 이성, 정신, 의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오류라며 비판했다. 대신 의식의 내면에는 무의식적 의지, 집요한 생명력, 욕구의 의지가 우세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예. 비유하자면 절름다리를 어깨에 메고 가는 힘센 장님처럼 의지는 욕구할 이유를 찾아서 욕구하는 것이 아니다. 욕구하기 때문에 욕구할 대상을 찾는다. 욕망이 합리적으로 좋고 나쁨을 선택하는 생각에 앞서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본능이 지성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이 신체적이라는 점은 죽을 때까지 생존을 위한 욕망을 충족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이 살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해진다고 하거든요. 그건 아직 제가 그 상태까지는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기 싫은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조절해야 다른 사람을 아니 앞으로 이제 나이가 더 들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살고자 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발현이 되면 주변 사람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당히 살면 이제 갈 때 되면 갈 때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 요즘 이제 하도 이제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동물하고 사람하고 구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분을 하고 싶은데 이게 분명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냥 뭐 사람도 동물하고 크게 다른 거 없나요? 뭐 동물들이 이렇게 생명의 그 욕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어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은 그걸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뭐 나이가 더 많이 들면 더 많이 들수록 그런 부분이 약해진다는 건 동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성이 그걸 제어하는 기능을 더 강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약화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더 동물적으로. 이성의 그 힘이 약화되는 거죠. 몸이 늙듯이. 그죠. 그 상태라면 뭐 왜 주변 사람 힘들어지죠? 힘들어지죠. 내가 억지로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몸이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그 삶을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옆에서 보기도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크게 저는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냥 뭐 일정한 단계가 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계속 몸이 힘든 상태에서 붙들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황을 지속해 가니까 그 사람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비정한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까지 어렵게까지 하면서까지 살아보려고 애쓴다기보다는 그냥 죽어지지 않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죽어지지 않는다. 예. 뭐 그런 일들이 있죠. 더 이상은 모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요양병원으로 보냈을 때 참 한평생을 좋게 사신 분인데 네가 나를 버리는구나 이런 말을 해서 그 들여보내는 자식의 가슴을 찢어놨는데 그분이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7, 8년째인데 더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교육을 받으시는지 전화를 하면 아유 고맙다 이렇게 전화해줘서 고맙다 막 이러시고 들어갈 때는 그렇게 가슴 아픈 소리를 하셨는데 그리고 누워 계신데도 뭐 욕장 같은 것도 없고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누워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뭐 어떠냐고 이러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아지신 아니 거예요. 그럴 경우엔 그 안에서의 삶을 누리는 거 근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분은 막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시면서. 근데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나빠지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아프면 달라지겠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니까 그냥 보여주지. 누워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 예.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뭐 요즘에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 걸 받아서 그런 건데 저희는 1, 2년 내로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정말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7년, 이제 8년째 내년이면 되는데도 네. 그거는 뭐 그 상태가 되어 와야 아는 것이. 억지로 살려고 그죠. 막 기를 쓰기 때문에 주변까지 힘들고 이거는 소설이나 뭐 이런 데에서 봤던 것 같고 지금은 그럴 바에는 그냥 나를 안락사를 시켜줘라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스위스로 가야 되겠네. 알았어. 한국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찬성. 어떻게 그렇게 더 비참하지? 그 자기 생명의 자존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점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장기도 갈아가면서 아니야. 그건 공고에 세 번 넣으면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게 좋은 건 아니야? 근데 뭐 살려고 하는 욕망이
뭐 같이 여기 지금 다음 구절도 나오지만 그게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뭐그 재단하는 잣대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거까지 봅시다. 시간이 한 구절 더 있겠다. 예. 시간이 없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로 나눴다. 첫 번째,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욕구.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욕구다. 충족하기 쉽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야기한다. 두 번째,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은 욕구. 성적 충족을 욕한다. 좀 들으세요. 이 욕구는 첫 번째 욕구보다 충족하기가 좀 더 큽니다. 세 번째, 자연스럽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욕구. 사치, 호사, 부귀영화에 대한 욕구다. 이 욕구는 끝이 없고 충족하기도 어렵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환경에 따라 바뀌었다. 동시에 인간은 구석기 시대부터 살아남기 위한 정보를 몸에 남겨두었다. 먹고 마시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비만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생각이고 이와 별개로 지방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이 생존을 위협하는 추위와 배고픔을 극복하는 방법은 지방을 몸에 축적하는 것이었다. 또한 인간의 이성은 환경과 피드백을 하며 만들어졌다. 그래서 많은 기억과 상처가 인간의 DNA에 기록되어 있다. 뇌도 생존하기 위해 환경에 따라 발전했다. 즉 지능은 생존 도구로서 발전해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후손을 남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 따르면 자신의 DNA를 이 세상에 남기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큰 열망이다. 이런 최근의 이론과 비교할 때 쇼펜하우어의 욕망의 철학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인간의 욕망과 지능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쁜 사람을 보고 멋있는 사람을 보고 하면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러냐면 이건 자연의 흉계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나 이 감정이 생겨나는 거는 그러니까 왜 생겨나는지 모르잖아요. 이쁜 사람 보면 왜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의 원인을 모르니까 얘가 이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 결혼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봐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 이거는 나도 모르는 욕구의 발로다. 그럼 내가 이걸 꼭 따를 필요가 있냐? 따라야 되느냐? 그러니까 욕구에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욕망에 따라서 사는 삶을 아니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욕망에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삶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쁜 사람을 봤을 때 내 마음속에서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그렇게 생기는 건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건 이건 분명히 자연의 흉계. 뭐 여기서 뭐 DNA 이야기도 나오고 종족 본성의 보존의 어떤 그런 그게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자식을 꼭 남겨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머릿속에서만 생각한다면 내가 놓은 자식이 이뻐 보여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런 감정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 양반의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의지가 발현된 거니까 그게 의지 자체니까 그 의지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라면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끝까지 좀 읽어 주시죠.
우리는 실제로 기본적인 욕구 맞나요 여기? 네. 예.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 직장에서 돈을 벌고 친구를 만나고 투자를 하는 이유도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다. 이 욕망이 축적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고통을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우리는 신체의 각 부분에 맞는 욕망이 적절히 충족됐을 때 만족할 수 있다. 중업을 통해 신체를 완전히 은할 때까지 우리는 의욕과 결핍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욕망은 신체를 통해 삶에 대한 의지로 나타난다. 우리는 신체를 통해 삶의 의지를 내부적으로 느낀다. 진화론과의 차이점이라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잘 다스려야 행복해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간의 성욕을 지성으로 잘 제어할 때 맹목적인 삶의 의지에 휘둘리는 일이 없다고 한다. 의지의 외적인 자극에서 자유로워야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그죠? 이런 사람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쇼펜하우어가 평생 사실 그 쇼펜하우어 평전 보면 좋아했던 여자도 있거든요. 뭐 연애도 좀 했던 것 같고. 근데 뭐 생각이 어쨌든 결혼은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을. 이런 생각이면 결혼하는 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생겨나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걸 항상 이게 내가 움직이는 게 맞나라고 하는 이성으로 체크를 하고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뭐, 강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런 사람이 그 속에서도 만족감을 느끼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범위, 그걸로 생각하면, 평범한 사람이나 조금은 규격 외적인 그런 형태의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죠? 완전 스님이네. 예. 여기 마지막 단락의 첫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신체를 통해 삶에 대한 의지로 신체를 통해 드러난다. 의지가 신체를 통해 드러난다. 또는 여기 더 나아가면 우리는 신체에 생겨나는 그 감정을 통해서 의지의 어떤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다. 또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죠? 그렇게 이어지는 거고, 그 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개입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의 의지의 표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가 그 의지가 감정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입하는 건 이성 아닙니까? 그렇죠. 이성이죠. 그럼 결국 이성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이성이라는 건 욕망이라는 건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닌가요? 동물과 사람을 구분할 때 동물은 없는데 사람에게 있는 것 이러면 이성이죠. 그건 맞습니다. 이성이 쓸데없는 거야. 또는 이성은 또 없어도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성 중요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인간을 추동하는 거는 욕망이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이성이 갖고 있는 기능을 다시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이성의 기능이, 이성이 가장 중요한 게 이성이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하는 건 아니다. 그죠? 이성이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다 제어는 못한다. 이성이 인간의 본질은 아니죠. 그죠. 예. 인간의 본질은, 어쩌면 인간의 본질은 동물과 같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제어하면서 그렇죠. 자기 할 수 있는 모습에서 거니까. 진실한 걸 진짜 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대부분의 문제예요, 에너지가. 그게 고대나 근대나 이렇게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들이 어느 한쪽을 강조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성을 굉장히 강조할 때는 몸이 갖고 있고 감성이 갖고 있던 부분들이 지나치게 폄하되는, 그러니까 그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유 체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 감정이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이 폄하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성은 그대로 중요합니다. 대신에 이제 감정, 몸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은 너무 폄하되었고 가치평가 절하되었던 것들인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인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발전의 과정, 좀 더 나아지는 과정으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편만 읽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세계는 의지의 표상이다. 예. 이 말이 그냥 일체 유심조 그냥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일체 유심도도 불교는 지금 사고가 지금 엄청 비싸. 일체 유심조. 우파니샤드 이렇게 보면서 잤다잖아요. 항상 품고 살았다니까. 우파니샤드가 베다를 해석한 일종의 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파니샤드가 뭐냐면, 하나의 부록 아니에요? 예. 부록이죠. 부록이죠. 예를 들면 스승이 있잖아요. 이전에는 스승의 집 제자들한테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조용 불러가지고, 야, 세상은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다 우파니샤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전수되었던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제일 양도 많고, 부록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독일어로 표현한 대상 의지의 표상이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고요. 거기에 불교를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훨씬 정교하다는, 훨씬 정교하다는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불교도 굉장히 정교하니까. 뭐, 방향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예. 감사합니다.